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아줌마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이름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살다 보니 예쁜 풍경을 보며 라이딩을 할 때는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습니다. 물론 날이 굳을 때는 많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일을 가졌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동차로 다니기 때문에 제가 한창 많이 할 때보다 좀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추울 때 추워 힘들고 더울 때 더워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지나시다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거든 고생한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끔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무척 서러운 마음이 들어 사람이 무섭다가도 오며 가며 눈 맞추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나 고생한다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풀리고는 했거든요. 물론 돈 받은 만큼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뭘 더 해주길 바라냐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집에 혼자 계시는 나이 든 분들이나 아이들끼리 있는 집에 다니면서 확인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소외된 가정들을 살피는 돋보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근무했던 지역은 구도심 지역에서도 조금 벗어난 지역이라 더 심했는지는 모르지만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이라 제가 이상함을 느껴 신고해 구조되신 분들도 꽤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저를 보시면 반가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서로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제가 하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3남매 키우느라 돈을 벌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큰애가 대학에 들어갔고 셋째가 중학교에 가자마자 일을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 열심히 회사에 다녔지만 매달 넉넉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자격 조건이 신체가 건강하다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에 얼른 지원을 했죠. 근무일이 잡히고 아이들과 남편에게 말을 했을 때 모두의 반응이 에이 무슨 일을 해 얼마나 하려고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애가 태어나고 20년간 집안 살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겠다 하니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인사부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오래전의 일이었죠. 요즘 말로는 경력단절이라고 한다면서요. 경단녀라나 뭐라나. 아무튼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주에서는 관광지 아르바이트 아니면 식당 서빙 일들인데 그마저도 제가 하기에는 너무 젊은 사람들을 찾으시더라고요. 예전부터 꾸준히 하시던 분들이야 계속 하시겠지만 저처럼 갑자기 튀어나간 사람의 자리는 없고요. 그러다 제 눈에 띈 야쿠르트 아줌마의 자리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정해진 오전에 배달을 마치고 오후에는 제가 정해놓은 자리에 서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더 팔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어떤 날은 괜히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산 입구에 서서 있으면 좋은 풍경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했습니다. 진짜 다리도 아프고 몸이 고된 날들도 많았지만 지금도 그때 그 평온함은 잊을 수가 없답니다. 일하면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주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일도 멋졌고요.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는 했지만 서비스로 제품 하나씩 드리면 10개씩 사가시고는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하시면서 말동무 해주시고요.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도 잘 가서 재미있기도 해 웃으며 들어드리면 고맙다고 제품 구입해 가시더라고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일이었죠. 그렇게 오고 가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서 바다를 보며 오후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날이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해 관광객이 많아 해변은 복잡했지만 그 건너길은 좀 한가했거든요. 다들 신나게 바다를 즐기고 있는 걸 바라보며 있는데 한 아기가 오더니 제 수레를 두드리더라고요. 바지는 입지도 않고 타박타박 다가와서는 먹고 싶은 게 있는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꼬맹이가 어디서 왔을까? 엄마 어디 계셔? 라고 묻는데 제가 자리 잡은 곳 옆에 있던 가게에서 할머니가 나오셔서는 아이고 이놈이 또 어디 갔는 줄 알고 놀랬잖아. 자꾸 이렇게 나올 거야?
하시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가게는 작은 술집이었는데 할머니와는 얼굴은 아는 사이라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손자예요? 아이고, 할머니 아무도 없이 혼자라 그러더니 손자가 있었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고해요. 이놈, 이리 와. 위험하니까 나오지 마. 라며 아이를 억지로 당기며 데려가려고 하시니 아이는 울면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 저거 줘. 저거 먹고 싶어. 라며 엉덩이를 쑥 빼고 우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희 아이들 어릴 때가 생각나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 빨대를 꽂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반가워하며 받아먹는데 할머니는 아이쿠, 그러지 마라. 팔아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지. 라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제가 하죠. 할머니 장사 잘 되시면 그때 팔아주세요. 애들은 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하고는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이 저를 향해 빵긋 웃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울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볼에 눈물 자국이 흐르는 채로 웃는 아이를 보자니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계속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는 저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또 눈에 밟혀 저는 또 그 자리로 향했고요. 핑계도 있었죠. 관광객들이 많으니 거기서 판매가 잘 되기도 했거든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꽤 판매가 잘 됐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그 자리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아이 몫을 빼놓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 아이에게 건네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요구르트를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어찌나 예쁜지 눈에 밟혀 집에 가서도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당신 할머니 되고 싶어서 그래? 아니면 우리 늦둥이 하나 더 낳을까? 아기를 왜 그렇게 예뻐해?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 그 아이를 귀여워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예쁜 아이의 부모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해 할머니께 묻기도 했습니다. 애기 엄마 아빠는 애기 안 데리러 와요? 한 번을 못 봤네? 라고 하자 할머니는 제대로 답을 하지도 않으시면서 그게 뭐 그렇지 라고 하시고는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사정이 있어 맡기고 못 오나 보다 하고는 그 후로는 그 아이 부모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못 보살피는 아이라고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더 생겨 아이에게 장난감도 사다 주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책도 사다 주고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는 없던 것들이 많아 하나씩 사다 주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혼자 키우시는 아이이다 보니 제가 사다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오더라고요. 제주도는 가을이 좀 더 더디고 길어 낮에는 여전히 더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로 가서 수레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깨르르 웃으며 제게 달려와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가워하며 아이를 안고는 야구르트를 하나 건네 먹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기 아기 엄마 집에 애들이 많아? 하고 물으시기에 셋 있는데 이제 다 컸어요. 막내가 중학생이고 큰애는 대학생이고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기 미안한데 내가 따로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래. 그런데 자기가 우리 아기 예뻐해주고 오며 가며 뭐도 사다주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기 좀 데려다 봐줄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장사하면서 애를 보기는 봤는데 아무래도 술집이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조금만 돈을 모으면 장사하는 걸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때까지만 좀 봐주면 안 될까? 얘를 데리고 내가 참 이라며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아이가 있을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찾길도 가깝고 아이가 4살은 되어 보이는데 기저귀도 못 대고 제 나이 아이들보다 말도 좀 더디기도 했고요. 할머니 말씀처럼 술집에 딸린 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며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요. 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에는 아이가 더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들어왔기에 낮에 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솔직히 그 아이 데려와서 봐주고 싶어. 아이가 예쁘기도 하고 할머니 말씀처럼 술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게 안쓰럽기도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근데 엄마, 일하면서 아기를 어떻게 봐? 그리고 우리도 다들 바쁜데 라며 말을 하자 우리 집 유일한 딸인 둘째가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고 저녁에 데려오면 되지. 아이가 술집에서 크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 라고 제 의견에 동의해 주더라고요. 큰애는 엄마랑 아빠가 잘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우리야 거드는 거죠.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데요. 아빠는 어떠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가만히 보더니 아빠가 우리 삼남매를 잘못 키우지는 않았구나. 엄마가 전부터 그 아기 안쓰러워하신 건 알지? 그런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엄마는 당연히 도와주고 싶으실 거야. 물론 우리 막내는 걱정이 되겠지만 아빠도 열심히 엄마를 도와볼게. 라고 하더군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아기 데려와도 피해 안 주게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고마워. 그래도 불쌍한 아이니까 눈치 안 보도록 잘 부탁할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울 때야 멋모르고 키워도 내 새끼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남의 집 아이를 맡아준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남편이 당신 정말 괜찮겠어? 육아 다시 시작하는 거 우리 두 아들이랑 딸이 도와주긴 하겠지. 나도 그렇고. 그런데 당신이 혹시나 마음 다치진 않을까 걱정돼서 그래. 라고 하는데 원래 남의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잖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그저 내 마음이 그래. 처음 본 날부터 어찌나 눈에 아른거리던지.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할머니도 형편 좋아지시면 데려간다고 하니까 오래 안 걸릴 거야. 라고 답을 하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오후에 할머니 가게로 가서 가족회의를 했는데 아기를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키우지는 못해도 열심히는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면서 어머나 너무 고마워요. 내가 부탁을 하고서도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준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얼른 데리러 갈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아이 짐을 챙기는데 기저귀, 몇 벌의 옷, 제가 사다 준 장난감, 책이 전부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다예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돈 봉투를 주시면서 일단 이걸로 아기한테 필요한 것 좀 사줘요. 내가 뭘 몰라서. 옷도 내가 사주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다달이 많이는 못 줘도 돈을 줄 수 있는 만큼은 줄 테니까 부탁 좀 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우신 걸 알고 있었기에 저희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금전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할머니가 주시는 봉투를 받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저와 가려니 또 할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싫은지 할머니 다리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안고 달래며 할머니랑 헤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만날 거야. 조금만 참자. 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가 제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잘 대해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장에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환심을 사려 과자를 내밀더니 이거 봐, 아저씨가 과자도 사줄게.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뭘 고를까? 라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 덕분에 차에서는 기가 죽어 흐느끼던 아이가 마트에서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당장에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만 사서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는데 여름옷밖에 없어 아이 옷도 사야겠더라고요. 아이를 데려오기 전 회사에는 며칠 휴가를 내놓은 상태였기에 다음날 바로 시장에 가서 아이 옷들을 샀습니다. 가을옷과 얇은 내복, 잠옷 같은 것들을 샀죠. 아이들은 생각보다 아이를 더 이뻐해 주었습니다. 특히 둘째는 아기 먹히고 입히는 것들을 직접 해주며 좋아하더라고요. 인형놀이 하는 것 같다면서요. 셋째는 처음에는 셈이 좀 나는지 본체만치 하더니 결국에는 예뻐하더라고요. 엄마, 기억이 되게 똑똑해요. 숫자도 금방 따라 쓰고 가나 달아도 금방 따랐어.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셋째의 말대로 아기는 저희 집에 오고 금방 말도 잘 따라하더니
글도 따라 쓰면서 표현을 더 잘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는 밥도 제일 잘 먹고 정리도 잘한다며 선생님들께서도 칭찬을 하시고요. 할머니와는 2주에 한 번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일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따라간다며 울다가 그 다음부터는 잘 참더라고요. 할머니는 오실 때마다 미안하시다며 10만원, 15만원씩 넣은 돈봉투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넣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넣었어. 미안해 애기 엄마. 내가 꼭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애가 나랑 지낼 때보다 더 말도 잘하고 더 밝아졌어.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고마워요. 라며 눈물을 훔치며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뵐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죠. 아이가 잘 지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친할머니와 지내는 게 제일 좋을 테니까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아이를 잘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여기저기 나들이도 데리고 가고 공연도 보러 다니면서 아이의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다니면서 꼭 우리 애들 키울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젊어진 기분이야. 기혁이가 우리 집 복덩이라니까. 둘째랑 셋째가 사춘기라고 예민하더니 기혁이 오고는 덜 그러잖아. 아주 예뻐. 잘 데리고 왔어.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말이 고마웠지만 또 사실이기도 했기에 아이가 더 예쁘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때쯤엔 기저귀도 떼고 더 의젓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만 보면 좀 정신없이 달려들기도 했는데 그때쯤에는 제법 앉아서 제 몫이 돌아오는 걸 기다릴 줄도 알게 됐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도 어린이집에서는 뭘 하고 아줌마 아저씨가 뭘 해주고 형들이랑 누나가 자기 뭐도 가르쳐주고 도와주기도 했다며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배운 노래를 할머니 앞에서 하면서 재롱을 부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시고요. 그런 장면들은 저희 가족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좋기도 했고요. 남들은 시간 내서 봉사도 다닌다는데 그런 기회가 온 것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의 시간은 즐겁게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지나고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아이가 저희 집에 지난 지 3년 정도 되고 저희 큰애는 군대 갔다가 제대를 앞두고 있었고 둘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고등학생이 되어 제 형보다 키가 커 애교를 부리는데도 전처럼 귀엽지만은 않았죠. 아이도 이제는 아기 티를 벗고 제법 어린이 티가 나기 시작했고요. 할머니는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부지런히 오고 가시더니 이제 기혁이가 학교도 가야 하고 내가 데려가려고 그래요. 동사무소 가서 내가 알아보고 준비 다 해놨어. 내가 너무 큰 신세를 졌어. 고마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연하게 아이가 떠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이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유치원 졸업식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학교는 할머니 집에서 다니더라도 아이가 친구들하고 인사도 해야 하고 라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없는 제 생활을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주 갓난아이서부터 키운 건 아니지만 기저귀 차고와 기저귀 떼고 밤에 울면서 일어나면 품 안에서 달래서 재우던 아이를 갑자기 떼놓으려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아기 엄마 마음 좋은 사람이라 우리 아이 친자식처럼 봐준 거 내가 알지. 그런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학교 가려면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이제 내가 데려가서 적응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하려고. 혹시나 내가 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는 내가 또 애기 엄마한테 올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해야 하니 2주 뒤에 데려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상 아이를 보내려니 후회되는 일뿐이더군요. 그냥 일을 쉬고 아이를 봐줄 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 더 자주 데리고 놀러 다닐 걸, 더 자주 안아주고 더 예쁘다고 할 걸 하면서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전하니 아이들도 너무 서운해하고요. 남편은 우리도 서운하지만 기혁이가 잘 받아들이게 이야기해야지. 할머니 댁에 가서도 잘 지내나 이제 우리가 가서 보면 되고. 아휴 저 녀석 없이 서운해서 어쩌지? 라며 속상한지 베란다에 나가 창밖만 보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지내고 회사에 이야기해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유치원에도 이야기해 정리를 했죠. 유치원 선생님도 기혁이가 저희 반 마스코트인데 이사 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라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며칠을 아이와 붙어 지냈습니다. 할머니와 지내게 되면 스스로 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지는데 더 야무지게 가르쳐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기혁이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아줌마는 잘됐다 싶으면서도 서운하다. 우리 기혁이 4살 때 아줌마네 집에 와서 7살 될 때까지 지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기혁이 할머니시니까 가는 게 맞지. 아줌마가 자주 가서 볼게. 그때 돼서 우리 기혁이 아줌마 모른 척하면 안 돼.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제게 그저 씩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워낙 말을 예쁘게 하는 아이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아마 아이도 서운해서 그랬을 거라 짐작은 하면서도 웃기만 하는 아이가 야속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한마디쯤 해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약속한 시간이 흐르고 아이의 짐을 싸 남편과 차를 타고 할머니 댁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전처럼 술집을 하시지 않으시고 조금 더 번화가에 국수집을 여셨는데 그 위층에 방을 구해 아이와 지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사 시간도 전처럼 늦게까지 하지 않으셔서 저녁에 아이와 있어 주실 수 있고요. 아이의 짐을 아이와 할머니가 지낼 방에다 올려주고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아이가 아줌마 이거 하더니 제게 접은 종이를 주더군요. 스케치북을 뜯어서 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종이를 펴보지도 않았지만 눈물이 흘러 아이를 와락 안고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고요. 할머니는 그저 눈물만 닦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이에게 인사를 잘하고 돌아서자 싶어 잘 지내. 아줌마가 보러 올 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라고 하고는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따라 내려오신 할머니는 저희에게 봉투를 주시며 얼마 안 돼.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이거 안 받으면 나 우리 기억이 못 보게 할 거야. 라고 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차에 올라 아이가 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가족과 아이가 그려져 있었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라는 아이의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 그림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남편도 겨우 눈물을 참는 것 같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이들도 울었는지 눈시울이 뻘개져 있더군요. 특히나 방을 같이 쓰던 셋째가 기억이 없으니까 집이 휑하네. 나 이제 혼자 어떻게 자지? 형 얼른 제대하면 좋겠다. 라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니 제가 고집을 부려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해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 돌봐주는 생각만 했지. 이 헤어지는 슬픔은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나이만 먹었지 대책이 없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워지기도 했고요. 이제는 그저 저 혼자 아이와 할머니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자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이가 준 그림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고는 매일 오고 가며 봤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하더니 점점 줄이더라고요. 그러다가도 불현듯 기억이 이거 해야 하는데 엄마 기억이 만나러 갈 때 나도 데려가. 가서 내가 해줄 게 있어요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아이였기에 아이들 마음속에서도 떼어낼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큰애도 말년휴가 나와서 아이가 돌아간 것을 알자 서운해하면서 엄마 그러지 말고 주말에 데리고 와서 재우고 가면 안 돼요? 기억이 나랑 게임하기로 한 거 내가 못 해줬는데 다음에 만날 때 집으로 데려오세요. 그래야 하지. 라며 아이를 챙기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데리고 올까 싶다가도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면 어쩌나 싶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또 데리고 오다가 어느 순간 데려오지 않게 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이 됐습니다. 아이를 온전히 제가 맡아 키울 게 아니면 할머니 곁이 익숙하게 해주는 게 맞는데 또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만 떠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를 했더니 점점 줄이는 걸 어떨까? 우리도 혼란스럽지만 기억이도 혼란스러울 거야. 더 외로울 수도 있고 할머니가 전보다 더 곁에 있어 주신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 테지. 이번에는 애들 말대로 데리고 와서 하루 재우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 데려다 주고 그 후에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어떨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 저희 집 상황을 말씀드리고 생각이 어떠하신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그래주면 너무 고맙죠. 안 그래도 애가 밤에 자꾸 울어. 나 모르게 하려고 소리도 못 내고 울어. 안쓰러워서 아는 척도 못해. 근데 그쪽 가족들이 그렇게 해주면 아이가 좀 더 마음을 붙이겠지.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당장 데리러 가고 싶었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큰애가 나섰더니 저도 갈게요. 자식이 형아 만나면 얼마나 컸는지 본다고 했는데 밥 잘 먹었나 모르겠어요. 하면서 차에 오르더라고요. 할머니 가게 앞에서 아이가 저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서 뭉클하는 느낌이 올라오면서 또 코끝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아이 앞에서 울지 말아야겠다 싶어 겨우 참으며 아이를 반겼습니다. 아이는 큰애를 보더니 형! 이라며 뛰어올라 안겨서는 나 밥 잘 먹어서 키 또 이만큼 컸어. 새로 간 유치원에서는 내가 제일 커. 라며 자랑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에게는 달려가 안기면서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고요. 저에게는 말도 안 하고 품으로 파고들어 냄새를 맡더라고요.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면 꼭 하던 행동이었는데 그렇게 품에 안겨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들어 시크하니 웃는 얼굴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은 더 오래 한참을 고개를 파묻고 냄새를 맡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고요. 그러고 있자니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아이가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더니 씩 웃더군요. 그런 아이의 얼굴에 여기저기 뽀뽀를 해주며 우리 기억이 잘 있었어? 아줌마는 우리 기억이 너무 보고 싶었어.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줌마가 다 해줄게. 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제게 잠시만요 하더니 할머니한테 가서는 꼭 껴안고는 할머니 나 다녀올게요. 너무 늦게까지 장사하지 말고 있어요. 라더니 저희 쪽으로 와 차에 타더라고요. 할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기특해. 와 우리 기억이가 너무 기특하다. 할머니도 그렇게 챙길 줄 알고 대단한데? 라며 칭찬을 했더니 아이는 쑥스러워하면서 할머니가 쉬지도 못하고 허리도 아픈데 계속 일만 하거든요. 맨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불쌍해요. 라고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채로 잘 커져서요. 비록 어린아이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아이를 돌본 그 시간들이 헛되진 않았구나 싶어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은 아이와 더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의젓한 아이라면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혼란도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까지는 아니어도 주말에 데려와 재우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나쁘게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주말마다 와서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말에도 장사 때문에 바쁘신 할머니를 대신해 나들이를 데리고 다녔고요. 아이 옷도 사주고 필요한 학용품도 사서 보내며 떨어져 지내는 조카를 돌보는 것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아이가 오는 주말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거나 일찍 돌아와 아이와 지내주었습니다. 특히나 막내가 아이를 그리워해 언제 올 건지 헤어지면서 약속을 잡고는 했죠. 그렇게 저희와 아이는 왕래를 하며 또 다른 모습의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입학식에도 가주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준비물도 준비해줬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실 수 있지만 저희가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 공부를 매일 봐주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이 숙제를 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이는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들이랑 누나가 내준 숙제도 빠지지 않고 잘했습니다. 시험을 본다 하면 큰애와 둘째가 아이 집으로 가서 봐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까지 살피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연세에 비해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긴 했는데 언제부턴가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기억이 지키시려면 안 아프셔야죠. 검진은 언제 다녀오셨어요? 라고 여쭈어봤더니 갑자기 오열을 하시며 안 그래도 엊그제 병원 다녀왔어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속이 안 좋으셨답니다. 원래도 위가 나빠 잘 체하고 그러셔서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구역감이나 구토를 하셨고 피를 토하셨대요. 놀라 동네 작은 내과를 갔더니
피를 토하는 건 안 좋은 징조라며 큰 병원에 가라고 하셔서 아이 학교가 간 시간에 시내의 큰 병원에 가 검사를 하시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래도 큰일인 것 같다고 하시며 내가 아프면 우리 기혁이는 어째?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저 어린 것을 어쩌고 내가 죽어 라며 우시더라고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일단 할머니 상태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었죠. 결과가 나오는 날 남편이 병원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단체 교육이 있는 날이라 시간을 뺄 수가 없었거든요. 결과를 듣는 대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초조한 마음이 들어 휴대전화를 보고 또 봐도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문자 알림음이 떠 봤더니 할머니 암이시래 전이도 많이 되었고 라고 왔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이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주말에 제가 음식을 해주면 이건 할머니도 잘 드시겠어요 라며 말하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속상해할 생각에 저까지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할머니도 걱정이 되었죠. 건강하시면 더 좋으실 텐데 고생만 하시다가 그런 몹쓸 병에 걸리신 할머니가 너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된 위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하나 연세가 일단 많으시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고 주변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고서 추후에 수술을 진행할지 말지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할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갔더니 할머니는 가게 문도 닫으신 채로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는 저희 큰애가 와서 공부를 봐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기혁이가 그 집 식구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이 할미는 참 쓸데가 없지 뭐야. 라며 허탈해하며 웃으시다가 결국에는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작고 약해 보여 위태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기운 내세요 라고 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남편이 늦둥이라 제가 시집 오기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었고 친정 부모님들은 고향에서 그때까지는 잘 지내셨기에 저는 어른들이 아프시고 힘들어 하시는 걸 할머니를 통해 처음 느끼는 것이기도 해 무서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위험한 어르신들을 구한 적은 있어도 큰 병에 걸리시거나 안 좋게 돌아가시는 걸 못 보기도 했었고요. 그런 저에게 할머니의 병은 너무 크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덜덜 떨며 할머니를 겨우 위로해드리는데 저기 애기 엄마 내가 염치가 없는데 우리 기혁이 좀 부탁해. 내가 입원하고 그러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애를 다시 데려다 키워줄 수 있겠어? 안 그러면 저놈 고아원 보내야 하는데 내가 차마 그건 못하겠어. 라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심 속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할머니가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 전학 문제도 알아보고 할머니 입원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낮에 일을 하니 대학생인 큰애와 둘째가 이리저리 도와줬습니다.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한동안 병원에 계셔야 하니 우리 집에서 전처럼 지내자. 큰형이 거실에서 잔대. 너랑 막내 형이랑 전처럼 한방 쓰면 돼. 라며 달래듯 말했지만 아이는 할머니가 혼자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라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속이 상하면서도 대견하게 됐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녀석이 어찌나 속이 깊은지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혁이 마음은 아줌마도 알지. 할머니도 아실걸. 그런데 기혁이가 할머니 곁에 있는 것보다 학교 잘 다니고 잘 지내는 게 할머니를 돕는 거야. 할머니 병원은 아줌마가 틈틈이 가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세는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실신하시기를 몇 번이나 하셨다고 간호사가 저희에게 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할머니께 할머니, 기혁이 엄마나 아빠 연락되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할머니 혼자 못 지내실 것 같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저에게 병원 서랍에서 꺼낸 서류를 주시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였는데
아이가 할머니 아들로 되어 있었고 입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숨을 고르신 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을 적부터 술 따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다 싫어져서 예쁜 바다 보고 산다고 제주로 왔지.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그런 일 한 줄 모를 테니까.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술집이나 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나이만 먹고 가족도 못 이루고 살았지.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한 젊은 남자랑 여자랑 술집에 와서 둘이 술을 먹더라고. 애까지 데리고 와서 술을 막 마시더니 애를 두고 둘이 조용히 나가. 그래서 화장실에 갔거나 담배 피우러 갔겠거니 하고 기다렸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렇게 한 달 정도 애를 보면서 기다렸어. 안 오더라고. 그러다가 아기 엄마 만나고 나도 방법이 없으니까 맡겼지. 나도 모른 척 도망갈까 했는데 고개에 정이 들어가지고 눈에 밟혀. 그래서 보러 가고 그러다가 걔 때문에 내가 살겠어.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내 밑으로 입양을 하고 데리러 간 거야. 근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 우리 기혁이가 불쌍해서 어쩌냐고 세상에. 라며 한참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시더니 내가 알아보니까 보험금이 좀 나와. 그 돈 아기 엄마가 갖고 내가 가더라도 우리 기혁이 부탁 좀 할게. 내가 미안해. 라며 같이 우시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상황을 전하고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전달했습니다. 차마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는 묵묵히 제 말을 듣더니 눈물을 닦고는 할머니 언제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런 아이의 손을 잡고는 내일 데려다 줄게. 약속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만나 할머니는 표정도 밝으시고 더 오래 앉아도 계시면서 이야기도 잘하셨습니다. 아이와 안으시면서 할미가 얼른 나와서 갈게 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아이가 다녀간 후 이틀 정도는 좋아지셨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간 후에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는 2주 정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이뿐이라 아이가 상주를 하고 저희가 장례를 도왔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였지만 할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을 아이가 보내드리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알아보고 아이를 후원하는 상태로 돌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입양을 하면 아이가 반감을 사거나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남기신 보험금은 아이 몫으로 잘 두고요. 아이는 영특하게도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봐주기도 했지만 저 혼자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또 수레를 끌고 야쿠르트를 실어 날랐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연세 드신 분들을 더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와 함께 이제는 정식으로 입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저는 안 원하시는 줄 알고 말씀 못 드렸어요. 엄마 아버지라고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제야 정식으로 우리 집 막둥이 되는 거냐며 좋아해 줬습니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거치고 저희 아이가 되었죠. 아이는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기혁이가 날 닮아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라면서 아이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서울의 대학에 입학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도 내려와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웃는 얼굴을 하는데 너무 예뻐서 여기저기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도 막둥이가 제일 좋아하면서 우리 엄마 이제 좀 쉬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큰애 장가 갈 때나 둘째 시집 갈 때도 이제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사셔요 하더니 제일 멀리 가 있는 우리 막둥이는 항상 그립고 애틋한 아이입니다. 곧 결혼을 앞둔 셋째는 형 결혼 선물은 뭐 해줄 거냐? 며 아이에게 얼굴 보여달라고 했다던데 막둥이는 그게 무슨 선물이냐며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지
자꾸 아이들 처음 만날 때가 아른거리고 그리워집니다. 모두 귀한 선물들이라 항상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애틋한 건 저희 막둥이입니다. 이번에도 와서 엄마 냄새나 실컷 맡아야겠다고 하는 어리광쟁이를 제가 얻은 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이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기적은 흔히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웃과 많이 나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처럼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으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 막둥이처럼 소외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날 테니까요. 제가 일을 못하니 이렇게 대대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